오늘은 좀 실제적인 청소년 사역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 길가의교회 청소년 사역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어떤 것을 문제점으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청소년 하면은 대부분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은 문제예요. 청소년 아이들은 문제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도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청소년은 문제인 아이들을 모아놓은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하면은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그 문제들이 계속 떠올라요. 문제가 무엇이냐? 청소년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뒤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아이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이 아이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외고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 내용이고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외고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성적이 400명 중에 380명, 80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은 1등을 해도 공부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스로를 공부 못하는 아이라 여기며 상처를 받고 있는데요. 평균이 89점이었어요. 맨 처음 시험에서. 그래서 이 정도면 잘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제 자신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또 친구들은 막 94점, 95점 그렇게 맞고, 또 선생님들도 점수가 이거면 낮은 거라고 계속 압박을 하시니까, 나는 내 자신한테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주변에서는 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못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수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디 가도 공부를 수험지 잘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연을 쫙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인 기준으로,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낮지 않은데, 선생님에 비해서는 훨씬 그 자체의 상처를 받고,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모든 것처럼 믿고, 그리고 결국에 공부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인생의 실패를 느끼는 확률이 스트레스 진짜 오래 많이 받을 때 작년에 걸렸었었는데, 오히려 학교 안 가기가 좋다 이런 게 있거든요. 공부 안 할 수 있으니까 나쁜 게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뛰어야 된다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청소년 5명 중 1명이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살을 시도할 만큼 마음이 우울한 이유로 아이들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공부. 한국 청소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유독 심합니다. 공급제로 해갖고 막 이렇게 경쟁식으로 해버리면은 막 배울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마땅히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배우는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해야 되나? 배우는 것 자체를 두렵게 만들고, 그럼 따지면은 뭐지? 배울 권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비교와 경쟁의 부담 속에서 아이들이 어느 시점에는 싫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공부가 싫어져서 안 하는 아이, 공부를 거부하는 아이가 현재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공부 때문에 혼나고 그래서 공부에 도움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배우고자 하는 자신의 본능을 보복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 화면에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공부 상처예요.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이들은 하루에 계속 이런 소리를 듣는데요. 너 이거밖에 못했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니? 나는 또 거짓말이야? 애쉬로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니? 라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70%가 사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가 자살 생각을 갖고 있으며 80%가 자신은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0%가 우울증 초기며 지금 20%가 자살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루라도 혼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날이 있니? 라는 질문에 저는 한 번도 혼나지 않고 잠자리에 든 적이 꽤나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혼날 때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반복해서 머리를 써라, 똑바로 살아라, 더 잘할 수 없니?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아까 나온 것처럼 5분의 1이 자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80%가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아이들에 대한 그런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공부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에게 복수를 해요. 어떻게 복수를 하냐? 얘네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복수를 할 수 없어요. 소심한 복수를 하죠. 그래서 분노라는 것을 일으키고 좌절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림으로써 부모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이게 청소년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그림 그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엄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래 너는 왜 그림 그리고 싶은 생각을 가졌니? 그림 그리는 게 너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니? 재밌니? 행복하니?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 야 그림 그리면 밥 벌어먹고 살겠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것으로 네가 미래에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것은 그냥 취미로 갖고 있어 라는 그런 불안을 줍니다. 왜 이런 불안이 생겼느냐? 우리 어른들은 경험해 봤거든요. IMF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하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이 사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 야 열심히 해도 실패하는데 한눈 팔고 열심히 안 해봐. 그럼 당연히 실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 불안감을 아이에게 흘려보냅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의 미래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 다양성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이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대부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복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얘들아 여기서 행복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했더니 다 손들었어요.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있니? 가다가 그냥 다리라도 부러지고 그냥 성적이 갑자기 잘하는 아이가 확 떨어진 그런 불행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있니? 아니요, 불행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른들이 다 앉아있는데 혹시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여기서?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인간의 관심사는 행복이에요. 인터넷 네이버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치잖아요? 그러면 3만 개가 검색이 됩니다. 구글에다가 행복이라는 해피, 영어겠죠. 해피라는 단어를 치잖아요? 그럼 6억개의 단어가 검색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꽤나 많습니다. 그럼 행복에 대해서 노력을 하냐 안 하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열몇 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행복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혹시 여기 행복한 사람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고개를 가요등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행복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행복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어. 근데 정작 행복하냐는 질문에 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왜 이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두 가지 세대에 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면역학적 세대며 하나는 피로 세대예요. 면역학적 세대와 피로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면역학은 이거거든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해요. 우리 안에 면역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방어를 합니다. 면역학적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공격과 방어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공격과 방어를 합니다. 아이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새로 전학을 온 아이가 있어요. 지금 이 무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무리와
다른 전학생이 이렇게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인 성향이 공격과 방어예요. 무조건 공격하고 무조건 방어합니다. 왕따라는 것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와 틀리면은 그래서 왕따라는 것을 시켜나가요. 동시에 자기는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죄를 왕따시키고 있었는데 내일은 내가 그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게 이 아이들이 노출된 사회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아,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왕따를 시키는 것은 괜찮아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행하는 조금의 폭력은 내가 치명적으로 입을 그 커다란 폭력 앞에서는 수용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공격당하지 않을까봐. 동시에 이들은 어떤 세대냐면은 피로시대예요. 피로시대는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긍정의 폭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야,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열심히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냐, 머리가 좋은 아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긍정을 해줘요. 너는 노력만 하지 다 할 수 있어. 이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라는 게 이 긍정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아이가 듣습니다. 아이가 듣고 아 그래 세상은 공평해. 세상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어. 나 머리 좋은 아이야 라고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세상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아십니까? 아, 세상은 다 저렇게 성공하고 세상은 옆에 주위를 돌아보면 저렇게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데 나만 되지 않네? 라면서 우울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피로가 몰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로사회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원래는 이런 거예요. 사회가 악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나는 괜찮다라는 것을 사회에 그 스트레스를 푸는데 사회에다가 아 네 사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고 네 사회 때문에 내가 성공을 못하는 거야 라면서 공격을 함으로써 자기가 그 에너지를 얻고 거기서 희망을 얻거든요. 근데 사회가 너무나 좋은 거야. 사회는 너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니까 사회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못나는 거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쓰레기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자구나. 라면서 자기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울증이 오고 피로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 두 가지의 낀 세대라는 것이죠. 하나는 면역각종 시대면서 하나는 피로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그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대, 가장 불행한 세대입니다. 문제로 학교 부정행위 제일 많고요. 자살률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이 세 번째는 지금 이 면역학수 세대, 필요 세대, 낀 세대, 행복하지 않다 그런 아이들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청소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청소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노력하고 어른들이 머리를 써요. 얘네들에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은 잘 되겠지? 이런 대책을 만들어주면 잘 되겠지? 아니요. 어른들은 청소년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뒤에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를 알면 무엇이 좋냐면은 미래는 다양하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미래의 그 다양성을 알면은 이것은 아이들에게 하나의 흥미거리로 하나의 놀이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가 알잖아요. 아이가 알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네, 미래는 이런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금요일이 좋니?
주일이 좋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금요일이 좋을까요? 주일이 좋을까요? 일요일이 좋을까요? 네, 대부분이 아니라 다 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금요일이 왜 좋아? 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잖아. 근데 주일은 학교 안 가도 되고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주일이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금요일이 좋아요. 그래요. 왜 금요일이 좋니? 토요일날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주일날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갑에 10,000원이 있는데 내가 이 10,000원을 주고 나한테 한 대 맞을 사람 했더니 아이들이 손을 여러 명이 막 듭니다. 거의 다 들어요. 자기 한 대 맞고 10,000원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불러다가 정말 뒤통수를 때리고 10,000원을 줬어요.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10만원짜리 딱 꺼낸 다음에 10만원을 줄게 받을 사람 했더니 다 그때 미친듯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너 1년 뒤에 죽어야 돼. 받을 사람 했더니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 10만원 너무 적나? 그러면 우리 10억으로 한번 해볼까? 10억 너무 적나? 1,000억으로 한번 해볼까? 1년 뒤에 죽을 사람 얘기했을 때 아무도 받는다는 아이가 없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미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행복하면은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지금의 돈이 내가 1,000억이 생긴다고 해도 미래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그 흐름을 앞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의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흐름은 넘어 두 번째 흐름은 뭐냐면은 세계의 성장입니다.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나 싱가포르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한 5만 달러 정도 버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2만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180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1820년부터 2000년까지 180년간 세계는 50배군요. 50배가 부유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세계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저 때는 모르지만 저 부모의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삼시세끼만 먹으면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권사님들은 거의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 딸을 시집보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너 내 딸 새끼 먹일 수 있어? 잘 먹여 살릴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고 줬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저도 새끼는 먹여줄 수 있는데 그걸로 지금 부족한 세대가 왔죠. 지금은 거지도 있잖아요. 새끼를 먹을 수 있어요. 아시나요? 노숙자들도 새끼 다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부유해졌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예전에는 다 못 살았는데 세계가 점점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년, 20년 뒤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세계는 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집이 있대요. 거지도 집이 있대요. 어떻게 집이 있을까? 이 흐름의 첫 번째 흐름은 뭐가 나왔었냐면은 지금 영상을 못 봤는데 3D 프린터가 나노 기술이 발전하면서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집을 짓는 것에 5분의 1에서 20분의 1만 있으면은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래는 어떻게 펼치냐면은 여름에는 나무 재질로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진 다음에 사용하다가 부셔버리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재질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런 기술까지 발전해 나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우리는 점점 잘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그래서 물질에서 탈물질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된대요. 그래서 물질보다는 행복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추구하면은 경멸하는 세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문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행복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성이 중요해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을 버는 돈에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사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거의 25% 미만이에요. 나머지 돈은 다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돈은 나의 감성을 채우는데 지금 사용이 돼요. 미래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데 뭐 내가 영화를 보는데 내가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훨씬 더 돈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번째 흐름은 뭐냐면은 창의력이 존중받는 시대. 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냐면은 이 창의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의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국가가 개인을 닮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에 대해서 신뢰가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이게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구가 너무나 다양해요. 이 다양한 욕구를 국가가 담아낼 수 있느냐?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개인들이 이제 모여서 조합이라는 형태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건데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창의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각광받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4절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이 14년에 대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7년은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은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14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14년에 대한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바로 시대에 그 애국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곡식을 먹을 것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풍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교회, 아직까지는 잔치가 남아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든 저 부분이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니, 준비해야 될 시기가 조금 늦춰졌다, 조금 지났다라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요셉이 이 14년에 대한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길가의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조금 더 깊숙이 얘기하면은 길가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사설을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면서 길가의 교회가 청소년 사역을 준비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면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50년대, 60년대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왜 지도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느냐? 그때 교회 역할이 꽤나 컸습니다. 아니, 엄청났죠. 대부분의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네, 교회 교육이 점점점 뒤처지고 있어요. 수십 년간 교회 교육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패러다임이 한 번쯤은 바뀌어야 된다, 이제 바뀔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 교회 교육 안에
미래에 대한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우리는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여 나가는 길가의 교회, 청소년 사역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뭐냐면은 하나의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올해 15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사역팀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인데요. 뭐냐면은 이번에는 교육부, 교육청하고 좀 연계를 했습니다. 교육도 교육청에서 공모가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공모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학생 참여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라는 공모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학생 사회 참여 동아리는 뭐냐면은 사회에 이렇게 사회를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 문제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를 학생들이 발견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동아리예요. 아, 발견했는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가지고 남양주에 4개가 뽑혔는데 그 4개 중에 하나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런 주제로 나아갑니다. 뭐냐면은 청소년 눈높이에서 본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시키냐면은 이런 거예요. 소리 조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아이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있고 아까 보니까 51%가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그렇지. 그런 거는 경찰이 신고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은 어떻게 될까? 아빠 강요를 할까? 아니요. 하죠. 아니죠. 근데 어차피 나와서 경찰서는 경찰 신고하고 나오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도 해서 아빠를 넣었어. 그러면은 아빠가 들어가 있잖아. 어차피 너는 결국에는 혼자야. 경찰이 보고. 그렇지.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도를 생각해 보게 된다. 어떤 제도가 있을까? 이제 여기까지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렇지. 어떤 제도가 있을까? 경찰에 전화해보면 무슨 제도가 있는지 알려줄까? 안 알려줄 것 같아. 가주정면이 전화를 했어. 경찰이 알려줄 것 같아. 형식적으로 알려줄까? 그럼 형식적으로 우리 다 가설이잖아. 이거 경찰이 제대로 알려줄까? 형식적으로 알려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 전화해보기 있지 거기. 여기서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보고. 지금? 나중에 지금 다 경찰한테 방해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나중에 알려줄게. 통화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야. 통화 어떻게 하는지 대화문을 만들어서 지금 통화를 해볼 거야. 왜냐면 경찰의 기본 의무 중에서 가출청소년, 내 친구 중에 가출청소년이 있다.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문의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의를 해줘야 되겠지? 그거에 대한 그런 거 다 해줘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냥 대충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디에 전화하십시오라고 해서 하면은 거기에도 다시 전화를 또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 가출청소년이 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 우리는 알려주는 경우도 좋고 안 알려주는 경우도 좋은 거야. 그치. 안 알려주면 안 알려주는 대로 따를 수 있고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따질 수 있는 거지. 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청소년 법을 다루는데 청소년 쉼터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쉼터는 어떤 곳이냐면은 가출 청소년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기사를 찾아봤어요. 가출 청소년 해가지고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여자아이예요. 근데 오빠가 성추행을 한 겁니다. 이 오빠는 어떤 오빠였냐면은 아빠가 다른 이제 엄마랑 결혼을 한 거죠. 그 엄마의 자식인 이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은 어떻게 했냐면 실화입니다.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어디로 돌아다니면은 배고프니까 빵 음식이 된 겁니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잖아요. 범죄에 노출되는 시간이 딱 하루래요. 하루 안에 훔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배고프니까 얘가 훔치기 시작한 겁니다. 훔쳐서 막 먹었어요.
먹다가 얘가 훔치는 게 자연스러워지니까 조금 더 커지는 거야. 야, 한 번에 훔쳐가지고 좀 여러 번 먹으면 되지? 하면서 좀 크게 훔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계속 토의로 이런 걸 물어본 게 어디서 잘까? 처음에는 부모님 집에서, 아니 부모님이 친구 집에서 자면 되지 않을까요? 친구 집에서 며칠 잘 수 있을까? 며칠 못 잘 것 같은데?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될까? 그냥 길거리에서 자면 안 되나요? 중학생이 길거리에서 잔다고? 말이 되니?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은 얘네들이 잘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출팸이라고 여관에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8명이나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거기서 몰아서 살아요. 가잖아요. 중학교 1학년은 가장 어린 아이입니다. 거기 보면은 고등학생까지 쭉 있어요. 고등학생 정도 되는 여기서 나온 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이 호주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꼬시기 시작해요. 야, 하루에 20만 원 벌 수 있어. 근데 봐봐, 하루에 20만 원이잖아. 근데 곱하기 11에 얼마야? 200만 원. 100일에 2천만 원. 애들이 깜짝 놀라요. 100일, 3달만 바짝 일하면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거기서 이제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빠진 그 아이들이 대부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토요일을 맡겼어요. 돌아올 수 있는데 잘 못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 아이가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서 소문이 어떻게 날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기 되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거기 매춘 하시는 분들의 30에서 40%의 비율은 대부분 가출 청소년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쭉 해줬어요. 이런 제도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 아까 했던 이런 토의들을 한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의 잘못일까? 누구의 잘못일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개인의 잘못이죠. 개인이 가출해서. 아니, 개인이 잘못이 아니야. 얘네들 너희랑 똑같은 14살짜리야. 15살 네 동생이야. 얘네들이 힘이 있었겠니? 아니, 힘 없었어. 얘네들이 근데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회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나가잖아. 근데 얘네들을 보호해줘야 될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 우리는 그 사회적 장치를 따라갈 거야. 그게 뭐냐면은 법이야. 그래서 아이들과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신도까지 연결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냥 공부시키지는 않아요. 아이들과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해보냐? 헌법을 쭉 공부를 했어요. 헌법을 공부한 다음에 2가지 사건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폭력 사건. 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하나는 악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요거 네. 그건 대부분 말씀드리잖아요. 전화 통화를 한 거거든요. 대본을 썼어요. 아이들이 썼어요.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거 노출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거기서는 예 아니요랑 하잖아요. 만약 거기 그래도 예랑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딸을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이가 소심해서 이거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법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았으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친구 그거는 학교에서 친구가 심해서 직접 전화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아무튼 그죠? 처음에 어디 다니면 경찰청에다 할 거야. 경찰청에 하면은 연결을 시켜줄 거야. 교육부는 뭐랑 학교부는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연결시켜줄 거니까. 네, 학교폭력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학교폭력 친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통과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같은 거 해보고 싶어서. 학교폭력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실로 문자로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 가라고? 117? 아니, 이거 117 왜 해봐? 아까 전에 117. 다 117.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해보면, 아, 학교폭력 하는 데는 1인치 기본 애고를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법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1인치에서 법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자세한 법을 얘네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1인실에서 이걸 읽는 거예요? 학교 연동은 안 되거든요. 센터와 통화를 원하시면 연결을 눌러주세요. 이거 못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상담관이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성예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청소년법을 다루고 있는 동아리 콩나물 소속인데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어떤 법이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 혹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전학교 학생이에요? 네, 남영진 동아중학교입니다. 남양주 동아중학교? 네, 아, 그래요. 청소년 관련된 동아리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혹시 통화하고 있는 내용 녹취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 따주셔도 괜찮아요. 네. 우선 지금 저희 반에 딸을 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애가 소심해가지고 저희들이 친구로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뭔가 법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냐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요, 고아원을 방문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포차라는 곳이 있어요. 포장마차의 줄임말인데요. 가출 청소년이 가출하기 직전의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도 먹이고 상담도 해주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가보고 쉼터도 체험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면서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냐면은, 청소년법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주체인 청소년이 빠져 있거든요. 청소년법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 쉼터에 내가 체험을 해봤는데, 내가 저기 가봤는데 이런 것은 불편하고 이런 것은 편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제안할 거냐면은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넣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전화를 하면서 그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여기 전화를 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배워오고, 이것을 아이들과 하나 같이 작성을 해서 헌법소원도 한번 내보고, 그 다음에 국회에 한번 탐방을 하고, 청소년법을 다루는 기관이 3개가 있대요. 여성가족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청소년이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서의 사람들을 한 명씩 다 만날 겁니다. 만나서 우리 해봤는데 이런 것이 불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 간담회 형식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거기서 하나의 법률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제안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냐?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정체성 회복이에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소리밖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찔러가지고 너 누구니 자기소개해봐라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동아중학교의 넷째 아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은 나는 대한민국의 동아중학교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무의식적으로 국가 안에 있는 나, 사회 안에 있는 나, 가정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을 배움으로써 뭐가 되냐면은 법은 하나의 제도로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이야기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안에 나는 누구인지, 사회 안에 나는 누구인지, 가정 안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법을 따라가는, 그 제도를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삶의 지도를 그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아이들에게, 얘들아 불안해하지만 너희 미래는 환할 것이야 라고 해서 환해지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사회에는요, 하나의 안전망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꽤나 잘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한번 따라가게 하는 것이에요. 전화통화 처음에 시켰을 때 아이들 못했어요. 어떻게 제가 통화해요. 거기 경찰 아저씨가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경찰 아저씨 업무하는데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처음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자기의 하나의 권리로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 제도 안전망을 따라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폭력을 당한 그 아이들, 요것을 이 체험을 한 아이들은 자기가 폭력을 당했을 때 그냥 숨죽여 울거나 자살은 하지 않아요. 사회적 제도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이 제도 안에서 해결해 나갈 그 방법, 소통할 방법을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삶의 지도를 하나 그려주고 싶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제도를, 청소년 제도를 청소년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 국가와 혹은 가정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의 법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 선까지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같이 해봄으로써 이 한계를 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셉이 준비한 14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이 14년이 전부가 아니에요. 요셉은요, 이 14년에 대한 미래보다 훨씬 더 큰 미래를 봤습니다. 그 미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요셉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고센 땅에서 분리시키려고 하고요. 애굽에 있는 그 고위층 세력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갖고 거기에 있는 고위층 세력들과 결혼을 하는 결혼 정책을 통해서 국권이 그 땅에 세워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과 반대에 대한 것들을 해나갑니다. 왜 요셉은 이런 것을 하고 있었냐? 요셉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셉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애굽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묻힐 곳은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요셉은 14년의 미래보다 더 큰 미래를 준비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14년의 미래보다 조금 더 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14년의 준비도 필요해요. 동시에 이 14년의 준비보다 훨씬 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긴장관계 속에서 사역이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요셉, 이 요셉을 세우는 것이 바로 길가의 교회 청소년 사역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지도자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이 미래에 대한 지도자가 그저 14년 정도의 미래에 만족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며 이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그런 요셉을 세워가고 싶은 게 청소년 사역 팀의 길가교회 청소년 사역의 꿈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생각이거든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여기다 줄 거예요. 기독교 학교들에게, 대안학교들에게 이 샘플을 만들어서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장신대 있잖아요. 장신대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의 샘플로서, 하나의 현장으로서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꽤나 우리 생각보다 크게 이런 사역들이 퍼져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